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라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경제라는 자동차는 여전히 쌩쌩 달리는 상황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냐 하시겠지만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이 중앙은행의 강력한 브레이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돈처럼 움직이는데 정작 돈의 힘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이 아이러니. 오늘 6화에서는 이 문제가 왜 심각한 건지 한국은행의 경고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걸 그냥 막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형 해법은 어떤 모습일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질부터 시작해보죠. 보고서의 핵심 우려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통화정책 바깥에서 움직이는 화폐성. 통화정책 바깥에서 움직이는 화폐성. 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확 와닿네요. 돈은 돈인데 중앙은행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문제인지 알려면 원래 중앙은행이 어떻게 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해 왔는지 그 조종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맞습니다. 중앙은행은 크게 3개의 강력한 레버로 전체 은행 시스템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첫째는 지급준비율입니다. 이건 은행들한테 당신들이 예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는 무조건 우리 중앙은행 금고에 넣어두세요 라고 강제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마음대로 돈을 전부 다 빌려주지 못하게 일단 일부는 묶어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로 시중에 풀리는 돈의 총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둘째는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큰 손이 돼서 채권을 대량으로 사거나 파는 겁니다. 채권을 사들이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 팔면 흡수하고. 네,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행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 창구가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중앙은행이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속도를 조절하는 엔진 제어 장치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제어 장치랑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강력한 레버들은 은행 시스템이라는 전통적인 레일 위에서는 아주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디지털 레일에는 이 레버가 아예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하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은행이 아니니까요. 왜? 지급준비 의무도 없고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 파는 직접적인 거래 대상도 아니고요. 듣고 보니 아찔한데요. 결국 한국은행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거겠네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의 수백 배로 커진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리고 내려도 그 신호가 경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종의 먹통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바로 그겁니다. 통화 정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발이 안 듣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먹통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보고서에서 역행 압력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게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간다는 뜻이겠죠?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중앙은행은 동쪽으로 가려고 엑셀을 밟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서쪽으로 힘껏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발행 시나리오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이 수조 원어치를 사려고 막 몰려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바로 그때부터 시장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발행사는 그 돈을 받아서 준비 자산을 사야 하잖아요. 네네. 보통은 안전한 단기 국채나 은행 예금 같은 걸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자, 그럼 단기 금융 시장에 갑자기 수조 원짜리 사자 주문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요가 몰리니까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금리는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역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가령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긴축 시기라고 해보죠. 네. 그럼 시장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줘야 경제가 좀 식을 텐데 스테이블 코인이 대량 발행되면서 오히려 단기 시장 금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작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옆에서 엑셀을 밟아주는 꼴이 되는 거죠. 와, 반대 시나리오, 즉 대규모 상환 시나리오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런 사태요.
아, 코인런. 이건 마치 영화관에서 누군가 불이야 외치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실제 불이 났는지랑 상관없이 모두가 출구로 몰리면 아수라장이 되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어떤 이유로든 무너지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으로 바꿔달라고 물려들겠죠. 그렇죠. 단기 금리가 순식간에 폭등하겠죠. 이것도 완전한 역행이네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완화 정책을 쓰고 있었다면 스테이블 코인 런 사태 하나가 시장 금리를 급등시켜서 정책 효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발행이든 상환이든 그 규모가 임계점을 넘어 커지면 중앙은행의 정책 의도와 시장의 실제 움직임이 따로 놀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의 힘이 경제에 전달되는 파이프라인, 즉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약해지는 것, 궁극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가장 서늘한 경고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중앙은행이 경제를 식히려고 찬물을 붓는데 반대편에서 누군가 계속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럼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금융 시스템이 발달한 곳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당연히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공통점이요? 네,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레일에 중앙은행의 통제 장치를 직접 연결해버리자는 겁니다.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내부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죠. 가장 궁금한 미국은 어떤가요? 연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미국의 연준, 페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은행 같은 전통적인 예금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연준의 직접적인 승인과 감독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 사실상 기존 은행 규제의 틀 안으로 그냥 끌어들여서 관리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레일을 깔되 신호등은 우리가 직접 설치하겠다는 의도인 셈이죠.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비슷한가요? 네,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홍콩 통화청 HKMA나 싱가포르 통화청 MAS 모두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허가와 감독 권한을 행사합니다. 준비 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공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촘촘하게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한술 더 뜬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영란은행, BOE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소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이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고요. 유럽중앙은행 ECB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요? 그건 정말 강력한 카드인데요. 네, 엄청난 권한이죠. 그 정도로 중앙은행들이 이걸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사후에 감독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진입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통화정책에 위협이 될 만한 싹을 아예 자르겠다는 겁니다. 종합하면 금융 선진국들은 인허가, 감독, 거부권 같은 이런 권한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중앙은행을 레일 밖 구경꾼이 아니라 레일 안에 교통경찰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트렌드까지 함의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해법을 고민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저희가 제안하는 방향은 분리나 억제가 아니라 연결과 편입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주로 문제를 막는 방어에 가까웠다면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공격적인 해법입니다. 공격적인 해법이요? 스테이블 코인을 문제아로 취급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팀 선수로 끌어들여서 활용하자는 거죠. 바로 편입이라는 개념입니다. 편입이라니 아주 흥미롭네요. 외부의 위험 요소를 내부의 관리 가능한 자원으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대전제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 같은 기존 통화정책의 골격 자체를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은행 중심 시스템에서는 이 전통적인 도구들이 여전히 핵심이니까요. 기존의 강력한 엔진은 그대로 두고요? 네, 그대로 두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보조 엔진을 기존 엔진과 연동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입 전략이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요? 저희는 최소 4가지 장치가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4가지요? 첫째, 발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제 권한. 둘째, 시장 충격을 막는 성장 속도 조절 장치. 셋째, 안정성을 담보하는 준비자산 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필요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정책 채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공식적인 연결 통로입니다. 네 가지 필수 요소 아주 명확하네요. 그럼 이 원칙들을 가지고 한국형 해법의 구체적인 스케치를 하나씩 그려보죠. 먼저 중앙은행의 권한부터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우선 유럽처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중앙은행에 의견 제시권과 거부권을 줘야 합니다. 아, 시작부터. 네, 금융당국이 허가를 내주기 전에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심각한 문제가 보이면 제동을 걸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영란은행처럼 처음엔 작게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덩치가 커졌을 때를 대비하는 장치도 필요하겠고요. 필수적입니다. 발행량이 급증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해지면 자동으로 중앙은행의 직접 감시, 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또 준비자산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것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고요. 이런 레버가 있어야 기준금리 기조와 엇나가려 할 때 중앙은행이 조종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속도 조절 장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 캡을 씌우는 겁니다. 첫째는 총량 캡입니다. 총량 캡이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총 발행량을 우리나라 전체 통화량 M2의 몇 퍼센트 이내 또는 국내 총 결제 규모의 몇 퍼센트 이내로 묶는 발행자액 상한을 설정하는 거죠. 아예 한도를 정해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속도 캡입니다. 단기간에 발행량이 너무 빨리 늘면 시장에 충격을 주니까 분기별 성장률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자동차가 과속하지 않도록 속도 제한을 거는 것과 같죠. 안정성을 위한 준비자선 규칙도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여긴 어떤 디테일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듀레이션 관리입니다. 듀레이션은 일종의 돈이 묶여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네. 이 시간이 길수록 금리가 변할 때 자산 가치가 크게 출렁이죠. 그래서 준비자산을 초단기 국채나 중앙은행 예금처럼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만 구성하게 하고 이 포트폴리오의 평균 만기, 즉 듀레이션을 3개월 이하처럼 아주 짧게 묶어두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 그렇게 해야 시장이 흔들려도 준비자산 가치가 급락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대규모 상환 사태, 즉 런에 대한 방어벽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네. 런이 터졌을 때 준비자산을 허둥지둥 팔다 보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사전에 계단식 매각 계획을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계단식 매각 계획이요? 네, 1단계로는 현금성 자산을 쓰고 2단계는 초단기 자산, 3단계는 단기 국채 순서처럼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미리 약속을 받아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기 시에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네 번째 요소, 통화정책 채널로의 편입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규제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이건 조금 더 전향적인 구상입니다. 아주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정말 우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한해서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 예치 계정에 접근하거나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단기증권을 직접 살 수 있는 권한을 조건부로 열어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사실상 준은행과 같은 지위를 일부 인정해주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대신 그 대가로 훨씬 더 엄격한 감독과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 자체가 중앙은행이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정책수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신호가 은행 시스템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레일에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편입 전략의 완성된 그림이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설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려면 꾸준히 데이터를 보면서 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계기판을 만드는 거죠. 계기판이요?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총 잔액이 M2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준비자산 매매가 단기금리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준금리 조정 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상환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같은 핵심 지표들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만 어디까지가 건강한 성장이고 어디부터가 위험 신호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교하게 정책을 조율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통화 정책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오늘 정말 깊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문제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의 통제권 밖에서 움직이며 준비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만으로 기준금리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세계의 흐름을 보니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인허가, 감독, 심지어 거부권까지 직접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해법입니다. 기존 통화 정책의 뼈대는 유지하되 스테이블 코인을 문제아로 격리하는 대신 정책 채널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규제 권한, 성장 속도, 준비자산 규칙, 그리고 정책과의 연결 통로라는 4가지 장치를 한 세트로 설계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기준금리라는 중앙 엔진은 그대로 두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레일이 그 엔진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통화 정책을 방해하는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책 신호를 우리 경제의 더 깊고 넓은 곳까지 더 빠르게 전달하는 아주 효율적인 디지털 파이프라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위협을 기회로 바꾸는 설계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